1379년 10월에 고려조정은 금 31근 내냥, 은 1천냥, 휜 쇠모십에 500필, 검은 쇠모십에 500필, 잡생마 200필 등 최대한 곡물을 끌어모아 명나라로 보냈습니다. 홍무제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것이죠. 이때 궁중 최고 어른인 82세의 명덕태후가 직접 쓴 표문도 딸려 보냈습니다. 내용이 길어 일부만 올리겠습니다. 앞부분 생략합니다.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왕전의 시호와 왕위 계승을 허락해 주시고 세공에 대한 조서를 회수하시어 본국이 적당하게 시기에 따라 토사물을 바치기를 영원히 준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첩은 안심하고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죽은 아들 왕전도 저승에서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중략합니다. 첩은 표문을 쓰면서 눈물이 흘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명덕태후까지 나서서 시호를 내려주고 공물을 적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홍무제에게 단단히 찍혀있어 쉽지 않습니다. 전편에서 우왕의 유모 장씨가 제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왕이 이님과 최영에게 억눌리고 말았죠. 앞에서 나왔다시피 장씨가 지윤과 통정하는 사이였습니다. 지윤이 이님의 정적이었으니 그의 눈에 장씨가 좋게 보였을 리 없었을 겁니다. 장씨 사건을 지윤과 양백연 옥사의 연장선이라고도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12월의 기록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헌부에서 상소하여 이르기를 장씨는 일찍이 지윤과 내통하여 반란 음모를 꾸몄으며 양백연, 홍중선, 김도 등과 서로 내응하다가 그 행적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지만 장씨만은 요행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중략합니다. 장씨를 죽여서 화권을 없애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장씨가 결국 해를 넘기자마자 1월에 처형되는 겁니다. 이어 1380년 2월에 명나라로 가던 사신들이 요동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요동도사 측에서 약속했던 곡물과 다르고 신하들도 입조하지 않았다고 퇴짜를 놓은 겁니다. 요동도사라는 것은 명나라의 행정구역입니다. 요동도사 측에서는 그냥 홍무제의 지시대로 따른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사례와 북원과의 통교로 고려는 홍무제에게 호되게 당하는 중입니다. 명덕태후는 친정이 몰락하는 것과 두 아들인 충해왕과 공민왕이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1월에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손자인 우왕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경복흥, 이님, 최영 등 여러 재상에게 자문하여 대사를 결정할 것, 감정에 이끌려서 멋대로 행하지 말 것, 자주 교회에 나가서 놀이를 일삼지 말 것, 명덕태후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왕이 놀기 좋아할 거라는 조짐이 보였나 봅니다. 명덕태후가 죽자 이님은 기다렸다는 듯 또 한 번 정적 제거에 들어갑니다. 먼저 2월에 대사은 우현보가 목인길이 몰래 모반할 뜻을 품었다며 탄핵에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우현보 등의 무고로 탄핵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이님에게 찍힌 겁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몇 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는 지윤이 이님과 맞섰을 때 이님과 최영 편을 들어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찍혔습니다. 기록입니다. 목인길은 일찍이 도당에 있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왜적이 방자하게 침략하는데도 우리들이 여기서 배불리 먹고 부끄럽지 않다면 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이님은 그 말이 자기를 핍박하려는 것으로 알고 노하여 이내 목인길을 전라도의 왜적을 치는데 보내버렸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다 공교롭게 우왕이 장씨 문제로 궁궐에서 버틸 때 따로 부른 사람이 경복흥과 목인길이었습니다. 이님의 눈밖에 날만 했던 겁니다. 목인길이 유배된 다음 달에 경복흥도 쫓겨납니다. 요약한 기록입니다. 이님 임견민은 시중
경복흥이 술을 좋아하여 정사를 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서 우왕에게 참소하여 청주로 유배를 보냈다. 나아가 경복흥이 좋아하였던 설사덕, 표덕민, 정용수, 이열경, 왕백, 나흥준에게 장형을 가한 뒤 유배 보냈는데 설사덕과 이열경은 길에서 죽었다. 길에서 죽었다는 건 장독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님은 실권은 없지만 눈엣가시 같은 경복흥을 명덕태우를 보아 그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나 태우가 세상을 뜨기가 무섭게 쫓아낸 겁니다. 경복흥은 권세가이지만 청렴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님은 명실상부한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난 뒤 꼭 5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실권은 그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경쟁 상대가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이님 혼자만의 독주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경복흥이 없다고 해서 이님이 문화시중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이 문화시중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충해왕부터 우왕에 이르기까지 5왕을 섬기고 3번이나 재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생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신돈이 죽던 해인 1371년에도 문화시중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원로라는 것이 짐작됩니다. 즉 원로를 형식상의 수상으로 앉혀놓고 실제 정치는 부수상인 이님이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님의 신복 임견미가 엄청 세력을 키워 곧 이님과 맞먹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맞먹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님 시대가 아니라 임견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님으로서는 하는 사이 신복 부하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다만 지금은 이님 1인 천하이고 이런 구도는 당분간 지속합니다. 우왕은 올해 16살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치판에서 신하들에게 꺾인 뒤 올해 초 자기 행동을 제어하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왕은 6월에 보평청에서 업무를 보며 행정개혁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궁궐 바깥의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고 하면 1380년 1월부터 12월까지 왜구에 관한 고려사의 기록이 약 18회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12월까지 18회나 등장하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우왕의 방종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왜구가 설쳐서 온 나라가 뒤숭숭해도 우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종을 즐깁니다. 그가 술 마시고 사냥 가고 놀이하고 못된 짓 하고 여자를 급탈하는 것 따위가 방종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 2번은 신하들이 말리는 기록이고 2번은 사무에서 그만두어 달라고 상소하는 기록입니다. 말리는 기록 중에 6월의 것이 재미있습니다. 사냥을 나가려고 하는 우왕을 이님과 최영이 만류했습니다. 농작물을 해쳐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이때 우왕의 대꾸가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본래 매와 사냥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재상들이 나를 사냥판으로 이끈 것이요. 병들도 사냥을 좋아하는 터에 농작물을 밟지 않고 날아서 지나갈 수 있는 거요. 사냥판으로 이끈 사람들이 바로 재상들이라는 말에 우왕의 심정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살날이 9만리 같은 16세 나이에 이 정도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두 대충 알고 있습니다. 8월에 건비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창인데 나중에 이 아이도 조선의 학자들은 신돈의 자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니 아들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건비가 해산하고 얼마 있지 않아 500척의 선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왜구가 금강어귀인 진포에 침입합니다.
그들은 타고 온 배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고 상륙해서 충청, 전라, 경상도 일대의 연안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과 사륙을 일삼습니다. 조정에서는 나세를 상원수로, 최무선을 부원수로, 심덕부를 도원수로 해서 진포로 보냅니다. 진포 싸움에서 첫 선을 보인 최무선의 화포가 위력을 떨칩니다. 묶어놓은 적의 함선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목숨을 구한 왜구들이 먼저 상륙한 동료들과 합류합니다. 선박이 소실되고 퇴로를 잃게 되자 이들은 상주, 영동, 옥주 등지로 진출해 이판사판격으로 약탈을 자행합니다. 9월에는 많은 수의 고려군을 죽이기도 하면서 왜군은 남원 지역인 운봉으로 몰려갑니다. 운봉현을 방어하고 인월역에 주둔하면서 왜군은 앞으로 북상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이에 조정에서 이승계를 보냅니다. 이승계가 이끄는 고려군은 운봉을 넘어 황산 서북의 정산봉에서 불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한때 고전을 겪기도 했으나 굴하지 않고 고려군은 치열하게 왜구와 접전합니다. 마침내 승리는 고려군의 차지가 됩니다. 기록의 중요한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태조가 즉시 쏘아서 다시 적장 아지발도의 꼭지를 맞추니 투구가 마침내 떨어졌고 이두라는 곧바로 활로 쏘아서 죽였다. 이에 적의 기운이 꺾이자 태조가 앞장서서 돌격하였으니 정예병은 모두 죽고 적의 통곡하는 소리는 만 마리의 소가 우는 것과 같았다.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오를 때 여러 군사가 승기를 타고 뒤쫓아 올라가자 북소리와 함성이 땅을 흔들어서 사방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대파하니 시냇물은 모두 붉어져서 6, 7일이 지나도록 색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모두 그릇에 담아 오래 가라앉힌 뒤에야 마실 수 있었다. 말 1600여 필과 무수히 많은 병장기를 획득하였으며 처음에 적이 우리에 비해 10배나 많았는데 오직 70여인만이 지리산으로 달아났다. 보통 이승계의 황산대첩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최영의 홍산대첩과 함께 왜구 토벌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정몽주도 이승계의 참모격으로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계기로 46세의 이승계가 더는 변방의 별 볼 일 없는 장수가 아닙니다. 일약 고려 최고의 장수이자 영웅으로 온 나라에 이름을 더 날리게 됩니다. 그는 패배를 몰랐습니다. 고려 조정 내에서도 서서히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군사력도 갖추었고 백성들의 신망도 받는 이승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